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예, 오늘은 2025년 9월 23일 화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5시 6분입니다. 저는 어저께 정말 일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어제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대전을 갔다가 대전에서 또 물건 내리고 또 대전에서 물건을 싣고 가는데 그 상차가 늦어져서 12시 45분이 지나이나 돼서야 거제로 부랴부랴 내려가서 또 거제에서 물건을 내리고, 다행히도 그 물건 내린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상차를 해서 어, 여기 영천 오는 물건을 상차해서 어제 오랜만에 거가대교도 타고 집에 들어왔더니 8시 정도 되더라고요. 너무 몸이 힘들고 그래서 소주 생각이 절로 나서 어제 밤에 치킨을 오랜만에 배달을 시켜서 먹으면서 소주도 한잔하고 소맥을 하고 완전 뻗어가지고 다행히도 오늘 영천 가는 물건이 좀 천천히 와도 된다고 해서 점심시간에 가서 한 오후 12시, 점심 12시 반 정도에 하차하고, 또 그 부근 경산 가서 물건을 내일 포항 가는 물건을 상차한 다음 집에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좀 일찍 끝났는데 여러 가지 좀 일이 있어서 시간이 좀 흘렀네요. 5시 8분. 오늘은 운동을 좀 할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꼭 할 거니까 한 6시 정도에 나가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 전까지라도 조금이라도 책을 좀 읽고 가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여기 지난 시간, 이번 시간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읽을 텐데요. 지난 시간에 10장까지 다 읽었습니다. 10장까지 다 읽었는데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죠. 우주의 끝이, 우주의 시작과 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재밌게 읽으면서 상상의 나래를 핀 것이 아니고 폭발을 시켰습니다. 아주. 그래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예전에 만화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그때는 뭐 어렸을 때라서 그런지 별 뭐 감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좀 놀랍긴 했지만 크게 뭐 충격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지금 이 제 나이가 돼서 지금 이 대목을 읽으니까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야, 이거 참, 만약에 이런 상상까지 할 수 있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게 진짜 어떤 존재인지 저조차 제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존재에 대해서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뭐랄까, 충격을 크게 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받았던 충격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10장 마무리하고 1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00 칼세이건의 코스모스 531쪽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벌레 구멍, 여기 아닙니다. 자, 나는 여기서 인간이 이제껏 이룩해 놓은 과학과 종교를 통틀어서 가장 멋진 아이디어를 하나 이야기하고 싶다. 그 아이디어는 심장 박동에 박차를 가할 만큼 생소하고
등골이 오싹하게 우리를 떨게 하며 온몸에 묘한 전율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그렇지만 단 한 번도 검증된 적이 없고 어쩌면 영원히 검증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인지 모른다. 그것은 우주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 아이디어에 따르면 전자 같은 소립자도 그 나름의 닫힌 우주이다. 그 안에 그 나름의 은하들이 우글거리는가 하면 은하보다 작은 구조물들도 있고 또 그들의 세계에 맞는 소립자들이 존재한다. 어디 그뿐인가. 이 소립자들 하나하나도 역시 또 하나의 우주이다. 이 계층 구조는 한없이 아래로 내려간다. 우주들의 계층 구조가 이렇게 아래로만 연결되리라는 법도 없다. 위로도 끊임없이 연결된다. 우리에게 익숙한 은하, 별, 행성, 사람으로 구성된 이 우주도 바로 한 단계 위의 우주에서 보면 하나의 소립자에 불과할 수 있다. 이러한 계층 구조는 무한히 계속된다. 내 사고의 흐름을 절벽 같은 것이 가로막고 있는 듯 하다. 그러면서 이게 순환되는 건 아닐까요? 또 혹시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 진짜 충격적이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우리가 진짜 어떤 존재인가요? 이 마음이라는 것도 그럼 뭔지 참 놀랍습니다. 이 지금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우리는 무나 다름없는 존재인 건 확실한 것 같은데 거기에 의미를 둘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이거 허무주의라기보다는 그냥 없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무기력도 아니고 그냥 포기에 가깝습니다. 그런 감정을 갖게 돼요. 자, 11장 미래로 띄운 편지. 옆에 이제 혹등고래 한 마리가 바다에서 이렇게 점프하고는 거대한 고래들 있죠. 그 고래의 사진이 있습니다. 고도의 지능을 겸비한 생명, 물 위로 높이 뛰어오른 혹등고래 한 마리가 1979년 여름 알래스카의 프레더릭만에서 카메라 앵글에 잡혔다. 혹등고래는 높이뛰기 기록과 비상한 의사소통 능력으로 특히 유명하다. 그들은 평균 몸무게가 50톤에 평균 몸 길이가 15m에 이르며 사람보다 큰 두뇌를 가지고 있다. 우리보다 똑똑할 수 있겠네요. 사람보다 큰 두뇌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보다 지능적인 면에서 지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더 똑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11장 미래로 띄운 편지 535조. 이제 하늘과 땅의 운명은 모두 정해졌습니다. 도란과 운하는 제자리를 잡았으며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에는 뚝을 쌓았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무엇을 더 창조해야 합니까? 오 아누나키시여, 저 하늘의 위대한 신들이시여,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인간 창조에 관한 아시리아인들의 해석, 기원전 800년경. 자, 그 다음 많은 신들 중 어느 분이신지 그분께서 세상을 정돈하여 카오스에서 코스모스의 영역으로 밀어넣은 다음에 제일 먼저 땅을 튼튼한 공의 모습으로 빚어내셨다.
어느 쪽에서 보든 땅이 같은 모습으로 보이도록 말이다. 그 어디에도 생명이 없는 곳이 없었으며 하늘은 별과 성스러움으로 가득했고 바다는 번쩍이는 물고기들의 집이 됐으며 땅에는 짐승이 부드러운 공기에는 새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사람이 태어났다. 모든 짐승들의 시선은 땅을 향하게 하셨지만 사람에게는 쳐들 수 있는 머리를 주시고 고추설 수 있게 하셨다. 사람은 자신의 시선을 하늘로 향할 수 있게 됐다. 오비디우스 변신 이야기 1세기. 우주의 저 각막한 암흑의 심연에는 우리 태양계보다 더 젊거나 늙은 별과 행성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한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지구에 생명이 태어나서 지적 능력을 갖추기까지 있었던 1년의 진화 과정이 코스모스 도처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우리 은하수 은하 하나에만도 100만 개의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 거기에서는 우리와 전혀 다른 모습의 지적 존재들이 살면서 우리보다 훨씬 앞선 기술 문명을 키우고 있을 것이다. 박학하다는 것과 현명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지적 능력은 단순히 추적된 정보를 의미하지 않는다. 지적 능력은 주어진 정보에서 연관성을 읽어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양 자체가 우리의 지적 능력을 가늠하는 하나의 척도 구실은 한다. 지적 능력을 잴 수 있는 잣대, 즉 정보의 단위로 이진법의 비트가 사용된다. 던져진 질문에 대한 답인 예, 아니오가 1비트를 이룬다. 이때 질문은 물론 묻는 내용이 확실히 질문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알파벳 26글자 중에서 하나를 지칭하는데 5비트가 필요하다. 가, 부, 두 가지 가능성 중에서 하나씩 택하기를 5번 반복해야 한다는 뜻이다.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32, 26은 분명히 32보다 적은 수이므로 알파벳 26글자는 각각 5비트로 충분히 구별된다. 이 책에 실린 언어 정보의 총량은 1000만 개, 10의 7제곱개의 비트가 채 못되며 1시간짜리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평균 정보량이 10의 12승 비트 정도이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도서관에 보관된 책과 그림에 언어와 화상의 형태로 담겨있는 정보의 총량은 대략 10의 16승 내지 10의 17승 비트이다. 여기에 주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정보를 방송으로 전달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계산해보면 재미있다. 미국의 큰 도시 하나에 100여 군데의 방송국이 있고 방송국마다 하루 평균 10시간씩 1년 동안 계속 송출한다면 10의 12비트의 1시간짜리 비디오가 약 36,000개 만들어지는 셈이니 1년 동안의 방송으로 송출된 정보의 총량이 대략 4 곱하기 10의 16승 비트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 도시에 있는 방송국이 모두 동원돼서 한 1년 정도만 외계로 방송을 내보내면 인류가 갖고 있는 지식 정보 전체를 외계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 비트마다 동일한 가치의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옴기니 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중복된 정보이지만 이 숫자가 인류가 갖고 있는 지식의 총량을 얼추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그렇지만 지구보다 오래된 문명 세계가 보유한 정보량은 비트 단위로 10의 20승, 아니 10의 30승일 수도 있을 것이다. 정보의 양뿐 아니라 그 질적 내용의 측면에서도 지구와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앞에서 인류보다 고등한 지적 생물이 살고 있다고 생각되는 세상이 은하수 은하에만도 100만 개에 이른다고 했다. 요즘엔 더 늘어났어요. 훨씬 더. 이렇게 많은 수의 세상들이
이들 중에서 지구는 표면이 온통 물로 덮여 있는 아주 진귀한 존재이다. 물이 풍부한 지구에는 지능을 가진 생물이 몇 종 살고 있다. 그 중에는 뭘 쥐는 데 필요한 팔다리가 8개나 되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자기 몸의 밝고 어두운 무늬를 변화시켜 저희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놈도 있다. 어디 그뿐인가. 육지에서 걸어모은 나무나 금속으로 배를 만들어 바다로 타고 나가 약탈을 일삼는 덩치는 작지만 머리가 아주 영리한 인간이라는 생물도 있다. 그러나 지적 생물들 중에서 가장 우월하고 행성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몸체를 자랑하며 깊은 바다의 우아한 주인으로서 고도의 지능을 소유한 존재는 고래이다. 고래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몸을 가질 수 있도록 진화한 동물이다. 주 표시가 있습니다. 세퀘이아 나무 중에는 몸의 부피와 질량이 고래보다 더 큰 종류가 몇 가지 있기는 하다. 식물이죠. 심지어 공룡보다 훨씬 더 크다. 다 자란 긴 수염 고래 중에는 길이가 30m, 몸무게가 150톤에 이르는 것도 있다. 긴 수염 고래들은 바다 여기저기를 조용히 떠다니면서 방대한 양의 바닷물을 들이삼켜 거기에 있는 미세한 생물을 걸러먹고 산다. 또 어떤 고래는 물고기와 크리를 먹는다. 고래라는 거대한 동물이 바다에 출현한 것은 지구 역사에서 아주 최근의 사건이다. 고래의 조상은 7천만 년 전까지만 해도 육식성의 포유동물로서 지상에서 살았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고래의 조상이 육상 동물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바다로 다시 되돌아간 거죠. 그러다가 서서히 바다로 이주했다. 어미고래는 새끼를 젖을 먹여 키우고 정성껏 보살필 줄 안다. 긴 양육기를 통해서 어린 고래들은 어른 고래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며 성장한다. 고래들끼리의 놀이가 그들의 전형적인 소일거리이다. 이것은 포유동물 모두에서 볼 수 있는 공통된 특성이다. 학자들은 놀이가 포유동물의 지능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애들을 그냥 학원에만 가둬놓고 학원을 막 7개씩 막 뺑뺑이 돌리고 그런다고 똑똑해지는 게 아니에요. 애들 마음껏 뛰어놀게 해야지 애들이 지능이 발달하는 겁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세요. 애들이 그 좁은 그 강의실에 하루 종일 박혀 있고 싶겠냐고요. 누구한테 뭘 배운다는 건 진짜 엄청 짜증나는 일이에요. 그것도 특히 일방적으로 배운다는 거는. 주입식 교육 그렇게 시켜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애들 인성만 파괴돼요. 자, 바닷속은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둡고 침침하기 때문에 땅에 사는 포유동물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각과 후각이 바다에서는 큰 소용이 없다. 그렇겠죠. 그러므로 시각과 후각에 의존하여 짝짓기에 상대 자신의 새끼 약탈자의 위치를 알아내던 고래들은 크게 번식할 수가 없었다. 오늘 한기가들이 있었겠네요. 크게 번식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고래들은 진화를 통해 다른 의사소통 방식을 완벽하게 터득했다. 그것이 바로 청각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소리를 이용한 이 방법은 아주 효과적이어서 청각은 고래들끼리의 의사소통에 중추적 기능을 담당한다. 초음파를 쓰던가 나오겠죠? 자, 고래들이 내는 소리 중에 노래라고 불리는 것이 있지만 사실 그것이 노래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 소리의 정체와 의미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래가 활용하는 소리의 주파수는 아주 넓은 대역에 걸쳐
분포한다. 낮은 주파수 대역은 사람의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최소 주파수보다 훨씬 더 낮다. 고래의 노래는 보통 15분 정도 지속된다. 가장 긴 노래는 1시간 정도나 계속되기도 한다. 박자, 리듬, 소절 등이 정확하게 반복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고래는 함께 노래를 부르던 고래들과 겨울이 되어 헤어졌다가 6개월 만에 만나도 똑같은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있다. 그 사이에도 계속 함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같은 노래를 부른다. 그것으로 미루어 보아 고래는 대단한 기억력의 소유자인 듯 싶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발성법이 좀 변해서 돌아오기에 마련이며 그 경우 고래들의 관병식에서는 새로운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된다. 또 구성원 전체가 같은 노래를 부르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 모종의 협의를 하거나 공동으로 작곡한 것처럼 곡의 내용이 매달 조금씩 천천히 변해간다. 그렇지만 그 변화는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이다. 고래의 발성법은 복잡하다. 혹등고래의 노래를 음성 언어로 간주한다면 거기에 담긴 정보량은 10의 6비트에 이른다. 이 정도라면 인간의 대서사시인 일리아드나 오디세이아를 쓸만한 분량이다. 고래나 고래의 사촌인 돌고래가 무슨 이야기를 하며 왜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고래는 그렇다고 무엇을 조작할 수 있는 손과 같은 기관을 갖고 있지도 않으며 공학적 구조물 따위를 만들 줄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래가 사회적 존재라는 주장에는 틀림이 없다. 그들은 사냥을 즐기고 유유히 헤엄치며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여가를 즐기는가 하면 떠들썩하게 장난치며 짝짓기도 하고 친구와 어울려 놀다가 약탈자를 만나면 재빨리 도망치기도 한다. 그렇다면 그들도 수많은 말을 서로 주고받아야 하지 않을까? 정견아, 야, 뭐해? 뭐해? 고래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아주 최근에 기계 기술 문명의 발달로 고래와 바다에서 경쟁하게 된 스스로를 인간이라고 부르는 동물이다. 고래의 전 역사에서 99.99%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고래들은 심해나 대양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날 수 없었다. 이 긴 시간에 걸쳐서 고래는 소리를 이용한 아주 특별한 의사소통 방법을 개발해 왔다. 예를 들어 김수염 고래는 20Hz의 목소리를 아주 크게 낸다. 20Hz는 피아노가 내는 가장 낮은 옥타브의 소리에 해당한다. 가로 열고 헤르츠는 전파를 발견한 독일의 물리학자 하인리히 누돌프 헤르츠의 이름을 따서 만든 주파수의 측정 단위이다. 1초마다 1회의 진동이 생기는 음파의 주파수가 바로 1Hz이다. 파동은 신호의 세기가 높이 올라가서 마루를 이루고 다시 내려가 고를 이룬 다음 다시 마루로 이어지면서 연속적으로 변하는 현상을 일컫는데 1회의 진동은 하나의 골에서 다음 골까지 또는 하나의 마루에서 다음 마루까지를 뜻한다. 가로 닫고 바다에서 이렇게 낮은 주파수의 소리는 거의 흡수되지 않는다. 미국 생물학자 로저 페인의 계산에 따르면 20Hz의 소리를 이용한다면 지구에서 가장 먼 두 지점에 떨어져 있더라도 두 마리의 고래가 상대방의 소리를 알아듣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 즉 남극해의 로스 빙붕에 있는 고래가 멀리 안류산 열도에 있는 상대방과도 대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와, 대단하네요. 그러므로 고래는 자신들의 역사의 거의 전 기간 동안 지구 규모의 통신망을 구축하고 살아왔던 것이다. 광대무변의 심연에서
1만 5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고래들은 사랑의 노래로 서로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육중한 체구에 영리한 머리를 갖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 특별한 생물은 바다에서 수천 년 동안 천적의 위협을 전혀 느끼지 않고 편히 살아올 수 있었다. 그러다가 19세기경이 되자 불길한 징조의 증기선이 바다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증기선이야말로 고래들에게는 가장 견디기 어려운 소음의 원천이었을 것이다. 상선과 군함의 숫자가 점점 증가하면서 대양의 소음 수준은 눈에 띌 정도로 높아졌다. 특히 20Hz 근방 대역의 잡음이 현격하게 많아졌을 것이다. 인간이 만드는 이러한 소음이 대양을 가로질러 소리로 교신을 해야 하는 고래들에게 점점 더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고래들의 교신 가는 거리도 계속해서 단축됐다. 긴 수염 고래의 최대 교신 거리가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쯤에는 대략 1만 킬로미터였다. 이렇게 멀던 거리가 오늘날에는 수백 킬로미터로 줄었다. 고래들이 서로 이름을 알고 있을까? 단지 소리만으로 서로를 구별할까? 정확한 답은 아직 없다. 그러나 이제 인간의 문명이 고래들의 관계를 단절시켜 놓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수천만 년 동안 서로 의사소통을 해오던 고래들에게 바로 우리 인간이 잔인하게도 침묵을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보니 고래에게 참 미안하네요. 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래야 미안해. 근데 이 지금 내용들 중에 최근에 밝혀진 내용들은 훨씬 더 다양하고 여러 가지 진전된 연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기회가 되면 공부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래들이 요즘엔 어떻게 사는지. 그간 밝혀진 고래들의 또 다른 비밀은 무엇인지. 예. 제 생각엔 고래들은 지금 인간들 때문에 아주 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 뒷담화를 많이 까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자기 괴롭히는 존재들 뭐 좋게 얘기하겠어요. 얘네들도 언어가 있다는데. 예. 그럴 겁니다. 자, 여기 주표시가 있는데 이와 대조되는 성격의 이야기가 하나 있다. 문명권 사이의 성간통신은 주로 14억 2천만 헤르츠 근처의 전파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주에 가장 흔한 원소인 수소가 이 주파수에서 전파선을 방출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외계의 지적 생물들도 자신들의 생각을 이 주파수 대역의 전파에 담아 우리에게 보내올지 모른다. 이러한 생각에서 우리도 이 대역의 전파 신호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상용 및 군사용 통신이 이 귀중한 주파수 대역을 부당하게 침범하고 있다. 침범의 주범은 강대국만이 아니다. 크고 작은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통신 활동도 방해 전파를 송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구인들의 활동이 성간통신의 주파수 대역을 온통 먹통으로 만드는 중이라고 하겠다. 지구상 전파통신 기술이 무제한으로 발달하게 돼도 외계 지적 생물과의 통신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넘치는 전파 공해로 인해 지구인들은 외계 지적 생물이 부른 영가를 제대로 듣지 못한 채 그냥 흘려보내고 말 것이다.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읽고 밥을 먹고 운동을 가야겠네요. 배가 왔어. 아이고 요것도 요 시키야. 진짜
나 말썽을 꼭 이렇게 부려야 되겠어? 어? 저기야 말썽 부려야 니 그냥 아주 에이, 꼭 그렇게 말썽을 부려야 했어? 정면이? 어? 꼭 그렇게 말썽을 부려야 했니? 얘랑
네, 조금만 더 읽고 밥 먹고 운동 좀 하고 오겠습니다. 자, 542쪽. 그러나 인간은 고래에게 이것보다 더 나쁜 짓을 해왔다. 그것은 고래 사체를 놓고 벌이는 끊이지 않는 상거래 활동이다. 고래를 사냥하여 죽인 다음 시장에 내놓아 입술 연지나 산업용 윤활유의 재료로 파는 사람들이 있다. 세상에는 고래와 같이 고등지능을 갖춘 생물을 조직적으로 살해하는 것을 아주 끔찍한 짓이라고 혐오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서 사냥하여 잡은 고래의 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고래를 일부러 포획하는 건 안 되지만 어떻게 고래 사체라던가 뭐라던가는 뭐 여전히 비싼 값으로 팔리기 때문에 바다의 로또라고 불린다고 하죠. 저 어렸을 때 부산에서 큰아버지 댁에 갔었는데 큰아버지가 고래고기를 저희 가족에게 대접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맛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특히 일본, 노르웨이, 소련 등이 고래의 상거래를 조장하는 국가이다. 하나의 종으로서 우리의 인류는 외계의 지적 생물과의 교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와 같이 지구에 살고 있는 다른 지적 생물과의 교신부터 먼저 진지하게 시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문화와 언어와 전통이 다른 민족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조화롭게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침팬지, 돌고래, 그리고 저 깊은 바다의 지적 지배자인 위대한 고래들과의 교신 또한 외계와의 교신에 우선되어야 할 인류의 과제인 것이다. 주 표시가 있습니다. 상호포경은 현재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 IWC의 상호포경 전면 금지 조치로 금지되었다. 현재는 제한된 과학 포경만 허용되고 있다. 돌고래들 똑똑해가지고 막 그 묘기 쇼도 하고 이러던데 우리 그 정도를 그런 거 행위를 교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보다 진정한 교신,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고래 한 마리가 일생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들이 참으로 많다. 이러한 지식이 모두 고래의 유전자와 두뇌에 저장되어 있다. 예를 들어 유전자에 담기는 정보는 플랑크톤을 지방질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1km 깊이로 잠수하면서 숨을 참는 방법 같은 것이다. 이에 비하여 뇌에 저장되는 정보는 나의 어머니가 누구인가 라든가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노래는 어떤 의미인가 같은 습득된 지식이다. 고래도 지구에 살고 있는 다른 모든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유전자 도서관과 두뇌 도서관을 갖고 있다. 인간의 유전자처럼 고래의 유전자들도 모두 핵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산은 아주 특별한 분자로서 자기 주위에 있는 화학적 기본 재료를 사용하여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복제할 뿐 아니라 유전적 정보를 발현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고래간에는 효소 중에는 헥소키아나제라고 불리는 분자가 있는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하나하나에도 똑같은 효소가 들어있다. 당분을 에너지로 변화시키려면 모두 26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각 단계마다 효소의 중재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 긴 과정의 첫 단계에서 바로 헥소키나제라는 이름의 효소가 중개 역할을 한다. 고래가 낮은 주파수 대역의 노래 한 음절을 발성하는 데에는 미소한 양이겠지만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에너지를 고래가 자신의 주식인 플라크톤에서 생산해내는 일련의 긴 과정도 따지고 보면 헥소키나제의 활약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DNA 이중 나선에 저장된 정보는 4단어로 구성된 언어로 기술할 수 있다. 여기에 4개의 단어란 4종류의 서로 다른 핵산을 뜻한다. 즉 DNA는 4종류의 핵산 분자로 만들어진다. 이것은 지구상 모든 생물에게 공통적으로 성립하는 사실이다. 고래나 인간뿐 아니라 온갖 동식물의 유전 정보가 단 한 종류의 언어로 기술되어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생물의 유전 물질에는 과연 몇 비트의 정보가 필요할까? 다시 말해서 한 가지 생물학적 질문을 생명의 언어인 핵산으로 구현하려면 과연 몇 개의 예, 아니오 형태의 답이 필요한가 말이다. 바이러스 하나가 살아가는데 대략 1만 비트의 정보가 필요하다. 이 책 한쪽에 담긴 정보량이 대강 1만 비트이다. 바이러스의 생물학적 정보는 단순하고 치밀할 뿐 아니라 매우 능률적이다. 그러므로 이 정보를 제대로 읽어내려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 정보는 결국 바이러스가 살아남기 위한 행동 지침인데 침입과 복제 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바이러스는 우선 다른 생물에 침입한 다음 자기 자신을 복제해야 한다. 세균 한 마리, 즉 박테리아가 살아가는데 대략 100만 비트의 정보가 필요하다. 100만 비트라면 100쪽 분량의 책 한 권에 해당되는 정보량이다. 박테리아는 바이러스보다 해야 하는 일의 종류가 훨씬 더 많다. 바이러스와 달리 박테리아는 전적으로 기생만 하는 생물이 아니다. 박테리아는 자신만의 삶을 꾸려나간다. 단세포 생물이기는 하지만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는 아메바가 영위하는 삶은 박테리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하다. 그 때문에 그들의 DNA에는 약 4억 비트의 정보가 담겨 있다. 그러니까 500쪽 분량의 책 80여 권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어야 아메바를 하나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여기 보면 왼쪽에 어떤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설명이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바이러스 T7의 유전자 정보 22억 개에 이르는 유전자로 구성된 한 가닥의 DNA에 T7이 박테리아에 침범하여 그 박테리아의 숙주세포를 완전히 점령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다. 여기서 이야기한 정보는 DNA의 언어로 쓰인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핵상들의 적정 배열이 하나의 정보를 나타낸다. DNA가 갖고 있는 정보 자체와 단백질 분자의 머리와 꼬리를 복사할 수 있는 단계별 지침, 그리고 숙주 박테리아의 화학 기제를 활용할 수 있는 지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숙주 박테리아의 세포는 본래 자기 자신의 박테리아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이다. 그런데 T7이 침입하여 앞에서 이야기한 지침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면 그 박테리아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T7 바이러스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된다. 아서 콤버스가 지은 DNA 복제 DNA에서 인용. 한편 고래나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약 50억 비트에 이른다. 생명 대백과 사전에 총 5 곱하기 10의 구승 비트의 정보가 담겨 있다는 이야기이다.
다시 말해서 각 세포의 핵 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영어로 기술한다면 약 1000권에 이르는 책들을 높이 쌓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보의 양으로 따지면 세포 하나가 하나의 도서관인 셈이다. 그런데 우리 몸은 약 100조 개의 세포들로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우리 몸 어느 구석이든 그곳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는 몸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소장하고 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우리 부모가 만든 단 하나의 수정란 세포가 연속적으로 분열하여 생기는 것이다. 태아가 성장해서 태어날 때까지 수많은 단계의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지만 분열할 때마다 유전자의 설계도가 원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완벽하게 복제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당신의 간장세포에는 실제로 쓰이지는 않지만 뼈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정보도 들어있다. 반대로 뼈세포에는 뼈를 만드는 데에는 직접 필요하지 않지만 간장세포에 필요한 정보가 들어있다. 유전자 도서관은 우리 몸 구석구석이 각각 알고 있어야 할 정보를 이렇게 모두 소장하고 있다. 태고 쪽부터의 정보가 속속들이 빠짐없이 중복되어 유전자 속에 들어있다. 웃는 방법, 재채기를 하는 기술, 효과적인 걷기 방안 등뿐 아니라 패턴을 인식하는 방법, 후손을 생산하는 기술, 사과를 먹고 소화시키는 요령 등이 유전자에 모두 세세히 기록되어 있다. 사과의 당분을 소화시키는 과정은 길고 복잡하다. 화학의 언어로 기술한 다음 쪽의 복잡한 반응식도 그 과정의 처음 몇 단계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사과 하나를 먹는 행위도 따지고 보면 사실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이다. 소화작용에 필요한 각종 효소들을 합성하는 일과 음식에서 에너지를 얻어내는 일련의 화학 반응들을 의식적으로 하나하나 챙겨서 수행해야 한다면 나는 결국 굶어 죽고 말 것이다. 그렇지만 박테리아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도 산소가 없는 곳에서 당을 자동으로 분해할 줄 안다. 바로 이것이 사과가 썩는 이유이다. 박테리아나 인간이나 이 양극단의 중간에 있는 다양한 단계의 모든 생물들은 유전자 정보의 지시를 수없이 공유한다. 다시 말해서 생물마다 서로 다른 도서관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 소장된 책들에는 내용이 같은 쪽이 많이 있다. 중간에 이제 사진이 있는데요. 이게 우주의 사진인데 나중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물들이 공동의 조상에서 진화했다는 또 하나의 증거를 여기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현대기술 문명은 기기 묘묘한 생화학 반응의 지극히 사소한 부분만을 겨우 재현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그 모든 화학 반응을 전혀 힘들이지 않고 척척 수행해낸다. 생명은 수십억 년에 걸친 진화를 통해 화학 반응에 대한 실습을 수없이 많이 해왔지만 인간은 이제 겨우 그 화학 반응들을 연구하기 시작한 데 불과하다. 그렇다면 DNA야말로 그 모든 것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것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저는 핵산 4개의 핵산으로 된 정보가 쭉 나열돼 있다 그러는데 그 정보가 어떤 식으로 나열돼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연구해야 할 반응들이 너무 복잡해 필요한 정보량이 수십억 비트를 훨씬 넘는다고 하자. 현재 유전자 백과사전에 실려있는 지시가 여태까지는 완벽하게 유효했지만 이제는 주위 환경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 지시들이 더 이상 큰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장서 1000권의 도서관이라도 큰 쓸모가 없을 것이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 대비하느라
생물은 뇌라는 특수기관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여타 기관과 마찬가지로 뇌도 수백만 년 동안의 끊임없는 진화를 통해 점점 더 복잡한 구조와 이에 따른 더욱 많은 정보를 소유하게 되었다. 현재 뇌의 구조에서 우리는 진화의 단계를 미루어 알아볼 수 있다. 뇌는 내부에서 외부로 진화했다. 가장 깊숙한 곳에 뇌의 가장 오래된 부위인 뇌관이 자리한다. 뇌관은 반사작용, 심장박동, 내장활동, 호흡 등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조절한다. 폴 맥린이 지극히 도발적인 학설 하나를 제시한 적이 있다. 그는 뇌의 고차원적인 기능들이 크게 3단계에 걸쳐 진화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R영역, 변연계, 되뇌피질의 3단계이다. 뇌관의 상단부를 모자처럼 뒤덮고 있는 부위를 R영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영역이 인간의 공격적 행위, 정형화된 의식 행위, 자기 세력권의 방어, 계층적 위계질서의 유지 등을 관장한다. 뇌의 이 부위는 수억 년 전 인간이 아직 파충류였던 시기에 발달했다. 우리 각자의 두개골 내부 깊숙한 곳에는 말하자면 악어의 두뇌가 아직 남아있는 셈이다. R 영역은 변형계가 둘러싸고 있는데 바로 이 부위가 포유류 시기에 생긴 뇌이다. 이 변형계는 수천만 년 전의 인간이 포유류이고 아직 영장류로 되기 이전 시기에 발달한 부위이다. 뇌의 이 부위가 인간의 기분, 감정, 걱정 등의 정서적 반응과 행동, 그리고 자녀 보호의 본능을 지시하고 제어한다. 끝으로 뇌의 가장 바깥 부분인 되뇌피질을 살펴보자. 되뇌피질은 지금으로부터 수백만 년 전인 인간이 영장류였던 시기에 생긴 부위로서 자기 밑에 아직도 버티고 있는 원시 두뇌와 늘 편치 않은 휴전의 관계를 유지하며 지냈다. 되뇌피질에서 물질이 의식을 창출하므로 되뇌피질이야말로 인류가 꿈꾸는 모든 우주여행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두뇌 전체 질량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되뇌피질이 직관과 비판적 분석의 중추이다. 아이디어의 창출과 영감의 발현이 바로 여기 되뇌피질에서 이루어진다. 이곳에서 읽기와 쓰기, 수학적 추론과 작곡이 이루어진다. 인간으로 하여금 의식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부위가 다름 아닌 되뇌피질인 것이다. 인류와 다른 종의 차별화가 되뇌피질에서 비롯되며 인간의 인간다움은 바로 이 되뇌피질 때문에 가능하다. 한마디로 문명은 되뇌피질의 산물이다. 그렇죠. 뭐 좀 체크를 해볼까요? 이런 부분은.
네, 뇌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죠. R 영역, 변연계, 대뇌피질,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는 거의 상식이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됩니다. 방금 읽어드렸으니까 잘 들으시고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밥을 먹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운동 갔다 오면 일찍 잠자리에 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드는데, 예.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